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의 불모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 송파에서 여성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밭을 갈더니 드디어 당선이라는 열매를 손에 딱 쥐고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송파에서는 인기 연예인 가족인 새누리당 김울동 후보를 무려 6,000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증을 받은 정치인이 있지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당선인인데요. 오늘은 남 당선인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 이야, 네. 저는 그 굉장히 이렇게 얌전하시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네, 조용조용하시고 네. 별로 어디서 큰 소리 내시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과연 막 그 김울동 후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승리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승리의 원동력은 아직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해봐야 되는데 네. 그냥 제 감으로는 일단 지금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유권자들이 그 새누리를 심판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승리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각각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정책이나 인물이나 구도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거기에 이제 한 비례대표긴 하지만 한 1년 6개월 전부터 가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현안도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지역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거기서 송파 똑순이라고 하는 네. 걸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것이 이제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부각을 됐던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기억하는 남윤인순 당선인 의원님은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그 사회운동에 활동을 해오셨어요. 대학 다닐 때는 학생운동, 그때는 이제 군사독재 시절이니까 웬만한 사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 젊은이들은 다 했죠. 다 젊으면 다 아는 예, 예. 학생운동, 그리고 인천에서 노동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진출하신 다음에는 여성운동 계속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국회로 온 경우인데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이세요. 네. 이번에 당내에서도 친노 운동권 배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 더불어민주당 성적표를 쭉 분석을 하니까 은근히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당선됐더라고요. 특히 부산 경남은 거의 친노 운동권이 다 당선이 되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친노여서 운동권이어서 뭐 그렇게 해서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 전국에서 좀 어떻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세요? 사실은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네. 또 하나의 뭔가의 그 이렇게 어떤 그룹화해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있었고, 뭐 저는 사실은 제가 물론 그 시대 때는 뭐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뭐 시민사회 활동을 한 지가 거의 20년 넘게 사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 활동은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어떤 운동권, 뭐 과격하고 네. 별로 대안이 없고 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저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하지만 또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네. 정책운동이나 대안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20년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같이 폄하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김영춘 당선인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본인도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아니 운동권이 뭐 그렇게 천형의 죄를 지은 것이냐, 독재 항거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시절에 용감하게 활동해서 사회 변혁 그다음에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잘한 거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잘한 거냐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무슨 벼슬이나 완장처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좀 이런 낡은 프레임, 특히 이제 조중동 종편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프레임으로 정치인들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더불어민주당, 특히 야당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소위 뭐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뭐 재선을 했다든지 삼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초선 중에서도 뭐 들어온 부분 그걸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맞아요. 저는 뭐 그런 프레임은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제 경험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네. 소위 과거에 그래도 독재한 거하고 또 어떤 시민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실력도 있고 대안도 있고 이제 현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위 어떤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실력도 갖추고 대안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어쨌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권 정치에서 운동권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민생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뭐 저는 대안도 내오고 실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팟캐스트의 기본이 되셨어요. 깔때기. 네. 아니, 제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대안도 있다. 정말 저는 여성 정치인들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같은 여성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똑 부러지는 한 소리로 뭐든 저기를 제압할 때 정말 기분이 좋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여자가 되면 좀 여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여전히 이제 애 기르는데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게 막 2중고 3중고로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사실 남인순 의원님도 일하는 여성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그쵸. 몇 년 동안 지금 사회활동해 오신 건가요? 뭐 사회 활동은 뭐 30년이 넘었죠. 네. 예. 당연히 30년 넘으셨겠죠. 30년이 예. 넘었고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87년 6월 항쟁. 그때부터 그 6월 그 이전에도 물론 계속 뭐 노동운동 이런 거 현장에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떤 여성과 관련한 활동을 시작한 거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87년부터 준비해서 88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때가 이제 86년이었으니까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 장 기자님처럼.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죠. 옛날에 지은이 여성부 장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막 이제 애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아휴, 우리도 70년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여태 똑같구나. 근데 이제 저희 후배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여성 문제가 참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여성운동 하실 때 인천에 댁에 가셔서 네, 취재했는데 기사 안 써가지고 욕 되게 먹었었잖아요. 기억하고 그때 따님이 네. 중학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예. 엄마의 삶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그는 사춘기의 소녀였는데 이번에 제가 쭉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31살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그렇게 훌륭한 미인으로 성장한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그 딸 하나시잖아요. 이제 딸도 청년이고 지금 이제 또 결혼했나요? 안 했어요. 아직 이런 거 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따님이 뭐 겪어야 되는 세상. 딸이 참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정말 든든했고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31하고 하니까 네. 지금은 딸이라기보다는 정말 친구 같고 항상 저를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챙겨줬지만 지금은 네. 저를 챙겨주는 그런 관계가 돼서 참 딸이 든든하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저도 이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쭉 취업을 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정말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늘 같이 동시대적으로 고민이 되고 이 청년들한테 어떤 미래가 없을 때 그 미래가 있고 뭔가 취업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뭐 애도 낳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뭔가 네. 자기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 답답해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딸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사회 미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네. 원래 늘었어요. 125개 나라에서 152개 나라로 총선 과정에서 확 늘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루에 막 거의 100만, 200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긴 네, 한데 네. 그 제가 늘 시작할 때 어디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냐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는데요. 네, 네. 오늘 제가 까먹었어요. 얘기에 집중하느라고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서 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의견을 막 주고 계십니다. 정말 똑순이세요. 말씀 잘하십니다. 새누리당 심판 약간의 깔때기 크크크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니 뭐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친노도 그렇고요. 운동권 폄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권 출신이라고 비꼬든 것 정말 싫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은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청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청년 정책들을 내놓긴 해요. 무슨 네. 재단도 만든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뭐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비관해 왔어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래서 뭐 그냥 다 헬조선 지옥에 나가라 뭐 이제 이런 막 험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청년 수당 뭐 성남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특별한 정책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좀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정말 뭐 재탕 3탕을 넘어서 이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는 9번째 내놓은 정책이에요. 비슷한 거. 이번엔 자기들도 수당 준다고. 네, 또 수당 준다고 또 얘기를 예, 했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별로 실효성이 지금 뭐 9번째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청년 채용의 날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은 것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고 지금 소위 이제 뭐 현금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네. 반대하고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악마의 많았죠. 속삭임이라고.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네. 청년 취업 내일 공제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직접 현금을 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서울시나 성남시에 했던 부분들이 청년들의 공감이 많았고 또 유권자들의 공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정부도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정책이 갖는 한계는 뭐냐면 어쨌든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정책이잖아요. 네.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다니면 자기가 자기 저축을 300만 원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정부나 기업이 한 900만 원 채워서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 이건 취업을 한 경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청년 정책의 제일 문제는 취업이 안 돼서 문제거든요. 취직이 안 된다고요. 네,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미치겠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을 물론 중소기업에 이제 예. 취업을 하도록 하는 동인을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거긴 한데 네. 이제 그 청년 일자리를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공 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그 청년 그 할당을 해야 된다 일자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거를 정책으로 그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미래와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사실 연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금.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네. 아니면은 취업이 안 됐어요. 네. 취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최초의 연금을 한번 부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그 어떤 청년 연금인가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생애 최초 그 연금 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뭔가 그래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래서 20세 때 한 번 해주고 만약에 그 청년이 요즘엔 뭐 30세가 돼도 정규직이 안 되면은 연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한 번 30세가 됐을 때 또 한 번 부어주는 거죠,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금을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네. 그러면 뭐 어떤 일자리든지 가서 연금을 계속 이제 그 연수가 채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내놓은 부분은 이제 그 청년들의 세계 최초 연금을 이제 국가가 대신해서 부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내놨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한테 뭔가 취업을 하고 뭔가 자기 미래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후에 노후가 돼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주거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내놨던 거는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장기 임대주택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훨씬 더 이거를 공급수를 더 늘리자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의 어떻든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거를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도 했고 네. 또 야권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걸 많이 해주신 거는 또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해주신 거는 또 저희 정책을 보고 요즘엔 다 유권자들이 까다롭습니다. 아유, 그럼요. 다 정책 보죠.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부가 그 지금 보면 단계별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그 선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내놓은 게 구조조정이었고 네. 민심이 사나워지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재벌 대기업들 세제 혜택 주면서 신산업 성장을 시키겠다고 네, 하는데 네. 신산업이 뭔지는 밝히지도 않으면서 일단 1조 돈부터 해놓는다. 그래서 뭐가 신산업이냐 그 얘기는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회사 2년 동안 300 모으면 이제 1,200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뭐 청년 창업자들한테 샤오미 아파트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많이 주겠다. 뭐 3억 미만 뭐 60제곱미터 이하에 뭐 이렇게 만들게 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앞다퉈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 근데 뭐 말씀은 화려하게 하는데 늘 좀 되는 게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이번엔 네. 좀 제대로 할까요? 어떻게 제가 전망하세요? 이제 청년 정책도 이게 9번째다 비슷한 거 발표한 거가 아홉 그래서 번째다. 9번째고 이게 과연 정말 포인트가 지금 일자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사실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구조조정 부분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거제라든지 저쪽 그 조선산업 쪽에서의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구조조정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 뭐 기초생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 안전망을 지금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잘 안 보인다. 구조 조정 얘기만 나오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네. 어쨌든 이렇게 실업 대책 같은 게. 대책 같은 게 사실 제대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야당에서도 지금 뭐 더민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게 회오리가 어떻게 지금 올해 올 1년 동안 어떻게 네. 불어닥칠지 정말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에 이제 울산에 네. 당선되신 윤종호 당선인 인터뷰를 했는데 벌써 이미 너무 경기가 얼어붙어가지고 네. 아무도 주머니를 열지 않아서 예. 속상하면 사람들이 술이라도 마실 줄 알았는데 술집도 장사가 안 된대요. 자영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예, 자영 예, 그러니까 거래도 거의 없고 완전히 분위 너무 근데 만약에 막상 이게 해고가 사실로 되면 더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들 특히 이제 뭐 사대보험 전혀 가입도 못 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은 내놨어요. 그래서 그 일단 뭐 노동자가 휴가 가면 4분의 3 뭐 휴일 근로수당에 준하는 건 주고 그 다음에 노동자 한 명에 대해서 하루에 뭐 43,000원의 직업훈련비를 대준다는 건데 될까요 이걸로? 생활이 될까요 일단? 그걸로 일단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은 국가가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사회 안전망은 사실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정책으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 여파가 그냥 거기서 거제나 울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밀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해운조선뿐만 아니라 건설 뭐 전체 그런 분야로 다 이제 업종 가리지 않고 막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공 분야에서의 어떤 그야말로 일자리 나누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실업수당 받고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떤 그런 공공 분야나 이런 데서 어떤 일자리 창출들 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어떤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전업을 할 수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자영업자들은 그거 다 문 닫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어떤 전업할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인 그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부분으로 전업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새로 또 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러면은 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청년정책 기항에 하던 부분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저는 또 정부가 이렇게 8번째, 7번째 내놓은 그런 네. 실효성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청년 고용 할당제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입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이런 게 입법 그거를 저희가 입법으로 내놨었는데 네. 법을 내놨죠. 예. 예, 우리 청년 비례들도 있고 예. 있었는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예, 그 민간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청년 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고 안 하면 뭐 과태료를 물리든가 뭐 이런 없습니다. 벌칙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맞습니다. 국회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늘 보면 이게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뭐 강제 사항이 아닌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부 뭐 아이 뭐 그까짓 거 뭐하러 해 뭐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하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여서 아예 숙제를 딱 내주고 네. 숙제 검사를 하셔야 의원님들이 그래야 기업도 정부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느닷없이 정부가 스웨덴 모델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구조조정 얘기하면서. 근데 홍종학 의원님에 따르면 엄청나게 복지를 해왔던 스웨덴이 한순간 너무 복지 수요가 많아가지고 잠깐 중단했던 그때만을 가지고 스웨덴형을 하겠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스웨덴은 이미 복지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그런 구조조정이었던 것이지 예.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스웨덴 모델 얘기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사회 분야예요. 사회복지 분야예요. 사회복지 분야. 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더 늘어나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육교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보육교사들이 지금 근무 시간이 평균 근무 시간이 그 12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운영 시간이. 예. 물론 거기서 일하는 평균 시간 제가 알기에는 9시간 내지 1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사들을 8시간 일하게 하고 교사를 더 채용하는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의 대다수가 젊은이들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어쨌든 유아 교육 전공하고 하면서 나오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 분야에만도 많은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 되고요. 또 일례로 간호사를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처럼 간호사가 그 환자를 돌보는 그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중소병원에 가면 특히 그럽니다. 그러면 한 층을 다 하잖아요. 그 간호 인력을 네. 저희가 간호간병 통합해서 서비스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사실은 그런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뭐 여러 분야에다가 돈을 쓰잖아요. 뭐 국방도 쓰고 뭐 도로에다도 쓰고 뭐 네, 하지만 네. 사회복지 분야에 그 좋은 일자리 창출에다가 쓰면 그 서비스가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이나 아동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거를 윈윈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국민들이 받는 삶의 질도 높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북유럽 모델인데 이상하게 다른 그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네. 그 구조 조정기 예. 이제 그것만 갖고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북유럽 모델은 이렇게 그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네. 그걸 좋은 일자리로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근로 조건도 사회 안전망이 있는 그 근로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좀 지금 말씀하신 방식대로 정책이 가면 일자리 정책이 간다면 여성, 청년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일자리들이 공공 서비스 또 사회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걸 또 이제 질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좀 일정 급여도 일정 정도 좀 유지가 되는 유지가 수준의 되는 거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되면 많은 일정 부분 해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덜란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방송에 매력이 있죠. 네. 남인순 당선자님은 시민운동가로서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정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필라델피아이고요. 비가 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추웠다, 더웠다. 저희가 지금 필라델피아 날씨까지 서울 상암동에 앉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제적 듣고 방송이네요.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방송이죠. 예, 예. 인천입니다. 오늘 날씨는 좋네요.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미세먼지 강도까지도. 미세먼지 중요합니다. 예, 미세먼지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공기질 관리를 그것도 좀 국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디젤 자동차 문제 계속 나오는데 예, 예. 정말 걱정입니다.
오너들 자산 출연하고 대기업 할인 법인세 회복시켜서 그 자금으로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견. 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재원 방안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재원 마련 방안에서 사실은 재벌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 네. 사내 보유금 보유금.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적절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법인세가 좀 내려갔잖아요. 그걸 네. 다시 또 원상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세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세금을 거둘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예. 소득 구간도 좀 더 촘촘하게 그렇죠. 해서 네. 벙벙하게 이재용 씨나 그밖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세액 구간을 내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초선 비례와 또 재선 지역구 이번은 또 이게 눈높이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선 비례로서 했던 의정 활동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재선 지역구 활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남다른 각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눈의 이동, 시력의 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더 이제 뭐 훨씬 더 책임감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초선일 때 재선 의원들 보면서 왜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좀 조용하지 막 이런 적극적이지 않지?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뭐 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지역구에 일이 아무래도 많고 또 제가 지역에서 이번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지역에서 그 전체 그 나라가 보이고 또 전체 지구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역에 다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거기에 다 뭐 아동 문제, 여성 문제, 뭐 어르신들 문제, 일자리 문제 다 거기에 주거 문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좀 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현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책임 정치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왜냐하면 약속을 제가 했잖아요. 약속을 또 지켜야 예, 약속을 되니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비례로 돌아왔을 때는 네. 전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또 지역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당내 활동이라든가 뭐 정부와의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극 요구를 해서 또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책임감이 굉장히 좀 초선 비례와 또 이 재선이 됐을 때 좀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네. 이 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선까지 우리 역할이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지역에서도 이번에 이제 재선이지만 특히 이쪽 저희 그쪽 지역이 소위 동남권 벨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강남, 뭐 송파, 분당까지 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더민주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달라지셨어요. 네. 초선 때는 사실 네. 그 복지 전문가로서 예, 여성과 이제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아동의 문제에 이게 천착해가지고 네. 그런 어떤 정책 전문가로서의 예, 비전을 예, 굉장히 예. 강조를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동남권 벨트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받는. 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행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 그 실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정부 지난 이제 뭐 1년 8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된 게 뭐 있냐. 경제민주화, 뭐 보편적 복지국가 하겠다고 했지만 기초연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정권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선거 때 많은 요구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어떤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좀 일을 좀 제대로 해라. 일을 그러니까 그게 뭐 기존에 뭐 어떤 이런 종편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예, 일 안 한다. 맞아. 그러니까 일하라는 얘기를 하도 해서 제가 저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모든 평가에서 국회의원 평가 네. 그 1위 받았습니다. 예, 열심히. 예, 근데 예. 그런 거 잘 안 통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신 거는 저 사람은 좀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좀 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파병구인데 여기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좀 이렇게 혼합돼 있는 듯한 느낌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일이 많은 거고 좀 그 지역 간의 격차도 좀 있고 뭐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잘 상당히 사는 이렇게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또 어려운 아니 사람은 또 그렇게 어렵고 많이는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네.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교육 환경도 그렇고 주거 환경도 그렇고 아직도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그래요?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지역 주민에 따라서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 또 신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례 신도시라고 거기에 또 교통 문제 이런 게 네네. 심각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가 많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무슨 특별한 욕심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사는 주거 환경이 좀 이렇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키우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도 같이 이렇게 좀 잘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버겁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냥 내 삶 챙기기에 바빴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깨닫는 선거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저희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공동체가 뭔가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마침 또 서울시의 정책이 그 각각 그 마을 단위 네, 어떤 네. 그런 공동체를 좀 강화시키고 거기에 뭔가 커뮤니티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서울시장님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같이 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정말 노력해서 엄청난 경쟁 사회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 네. 게 2012년 네.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국민적 선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갔고 뭔가 그분은 그래도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본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또 그건 아니어서 또 다른 허탈감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심판하러 나온 유권자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됩니다. 문제는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이제 그 역할을 사실은 정치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안 좀 여쭐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간담회를 네.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는 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당시에 언급조차 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일본의 관방 부장관이 반박을 했어요. 소녀상 철거는 이미 합의된 거고 빨리 시행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서 근데 이게 일본 그 관방 부장관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누구 말이 옳은 것인가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요 시위 계속 참여를 하셨어요. 여성운동 네. 시절부터. 이 점은 우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점을 제가 네. 참 정말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 한일 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10월 28일 네. 그 전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에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이거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이 문구를 보고를 안 받으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마치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만약에 그러면 이 워딩에서 그 표현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지. 거기 소녀상 철거라는 단어가 없어서. 철거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맥을 보면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소녀상 설치 주체인 단체와 우리 정부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 측에서 그런 말 계속 하겠죠.
한국 정부가 그걸 관련 단체 협의해서 철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저는 그렇게 박근혜 생각해요. 대통령이 선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선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네. 문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네. 그럼 아예 이런 말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급 자체가. 언급 자체가 없었어야 예, 됐다. 언급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정답이라든가 또 관련한 어떤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그 합의를 한일 간의 합의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남윤인순 의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그 합의문에 따르면 네, 전 그 그렇게 철거라는 봅니다. 네. 단어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그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해석하자면 우리 정부가 관련 단체인 정대협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취하겠다. 한다. 네, 이 적절한 네. 조치는 일본 정부는 당연히 철거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것이고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외교상에서 이제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도 네. 나옵니다. 네.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네. 예방을 받고 조속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당론 위배라고 나왔는데 예, 그분은 그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제 개인 입장은 이미 트위터에다가 밝혔고요. 네. 물론 김종인 대표의 그 발언은 뭐 그것이 뭐 무신경이든 아니면 뭐 잘 뭐 이렇게 그 실수이든 오해이든 어쨌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또 대변인 논평이 나왔어요. 저희 당의 입장은 애초에 밝힌 대로 그 한일 간의 10월 28일 합의는 그거는 이제 무효이고 재협상 되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서도 또 논의가 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홍익표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사를 뭐 저도 뭐 비서실을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또 관련한 단체나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본인 스스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홍익표 의원의 입장인데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저는 뭐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네. 문제 제기를 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일정하게 약간 어떤 변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명하게 얘기라든가요?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 워딩이 네. 이제 그 앞에 뭐 얘기의 맥락상 뭐 말한 것조차도 일본이 지키고 있지 않은데 합의된 부분도 지키고 있지 않은데 네. 뭐 이제 그런 맥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미 합의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행하라 말하라고 하는 그 워딩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했고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대변인 논평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렇군요. 예. 무신경이든 실수이든 그것이 오해이든 분명 잘못된 발언이다. 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1절 때도 그랬고요. 네. 이게 이분의 이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보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냥 출세주의자 아니냐. 물론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그 내용을 헌법에 넣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실천된 내용도 그러니까 재벌개혁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발언하는 것마다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논란을 삼으면 안 된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그렇지만 오히려 본인이 논란을 증폭시킨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뭐 당 생활한 지 이제 뭐 불과 초선으로서 뭐 4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제 이게 당이 뭐 비대위 상황이잖아요. 비상대책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실 대표의 워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표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식견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당이 이걸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관리를 해야 그렇죠.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약간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느낌이에요. 그런 게 안 되는데 물론 좀 더 그런 건 굉장히 아쉽죠. 그런 역사인식을 철저히 갖고 또 그동안 더구나 민주당에서 더민주당에서 쭉 함께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
알고 계신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섬세하게 그런 메시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게 뻔히 보입니다. 예. 매우 솔직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인데 적어도 외교관을 만나기 전에 상황은 이렇고 우리 당의 당론은 이거고 이런 게 전달이 돼야 이게 아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조정이라도 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확 만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 제1야당으로서의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아마추어 저기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을 듣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은 또 공교롭게도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분이라 이건 또 그렇게 또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선의 의원이 이제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여쭤야 될 게 전당대회 문제예요.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합의 추대론 얘기 나왔다가 또 전당대회 연기론 지금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내주에 어떻게 할지 당무위하고 당선자 워크숍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일단 뭐 전당대회를 일단 하기로 해서 그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뭐 논의를 뭐 네. 그거 시기 부분에 대한 논의지 뭐 합의 추대 얘기는 다 넘어간 물 건너간 얘기인 거고요. 합의 추대는 이제 끝났다. 그거는 끝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어쨌든 그 대의원대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를 얼마 전 당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 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를 하는 거지만 뭐 그래서 시기 문제 정도만 아마 다음 그 당무위원회하고 당선자 연석회의에서 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총선이 끝나면 2달 안에 그걸 네. 하도록 돼 있어서 6월 달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5월 그러니까요. 하고 얼마 다음 안 주가, 남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이 대의원대를 하기 전에는 뭐 각 지구당 개편대, 뭐 시당 개편대 이런 과정을 쭉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뭐 또 지금 저희가 또 최고위원회 선출이 그 권역별로 그 저기 시도당 위원장들이 또 최고위원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조정돼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율하면서 하게 되면 좀 시간은 좀 연장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마구 뭐 연말이건 아닌 것 같고 내년 2월 초까지도 그거는 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게 되면 어쨌든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좀 시기적으로 조금 뭐 6월이 어려우면 뭐 한두 달 미룰 수는 있지만 뭐 전당대회를 뭐 무작정 뭐 내년 올해 연말이라든지 뭐 내년 2월까지 뭐 미룬다고 하는 거는 비상대책 차원에서 이게 너무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저희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은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 특히 이제 이번 정기국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비상 상황으로만 할 부분은 아니고 비상 상황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당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비대위의 대표시긴 하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비상 상황이잖아요. 또 뭐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질 않아요. 당 조직이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저는 이제 어쨌든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권 후보도 대선 후보도 잘 정말 국민들이 감동하는 그런 과정으로 잘 만들어내서 그래서 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대한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은 뭐 맨날 비상이야. 언제나 선거합동 비상이야. 비상이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언론이 그런 것도 지적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항상 뭐 우리 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당, 뭐 저 당 뭐 이런 표현을 쓴다. 3인칭 시점을 쓰는 게 과연 옳으냐 당대표가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하튼 그 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좋은 정당의 모범을 원내 일당이 되셨으니까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내대표 선출 다음 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거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 필요한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번 원내대표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는 이제 여야만이 아니라 그 야당이 둘인 상황에서 네. 또 여당과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야당 거기서 셋이에요. 저희가 야당 정의당도 셋인가요? 있어요. 정의당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일당의 위치에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그것이 꼭 뭐 정치적이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어쨌든 협상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원 구성과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서 내용이 또 중요한 거죠. 그 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뭐 기존의 어떤 그런 뭐 일정한 상임위원회 뭐 누가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를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특별위원회 형태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그 협상을 통해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제일 꼽는 부분은 그런 협상력과 어쨌든 그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20대 국회 선택을 받았는데 일당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만약에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내용을 갖고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번 20대 국회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협상력. 박지원 대표 맞수로 누가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좀 몰아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는 꼭 뭐 박지원 대표를 저는 그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네, 있죠.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면 뭐 선수가 높은 사람 해야 되지 네,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협상 기술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협상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일당에 위치해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협상력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관철시켜야 반드시 우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언론의 프레임은 박지원 대표를 상수로 놓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제1당의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리더십 때문에 일당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네. 좀 그런 존재감을 좀 분명히 하고 영향력을 좀 네.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이제 그 뭐 국회의장 선출 또 부의장 선출 상임위 배분 문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하고도 대통령이 잘하면 새누리당하고도 협력해서 국회의장 문제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양보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 프레임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이 소수의 당이면서 본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나쁜 정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본인의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협상으로는 뭐 뭐든지 하겠다 이런 부분을 던지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국회를 끌어가게 되면 국민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왜 여당을 심판했습니까? 그 구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건 인위적인 거죠. 국회 운영 자체를 인위적으로 해서 그러면 여당이랑 같이 뭐 소위 공동 정부도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연립 정부. 위험한 얘기인 거고요. 이제 그 국민의 어떤 뜻, 국민의 이번에 표로서 어쨌든 여당을 심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런 포지셔닝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연립 여당을 네. 하겠다는 거냐 네. 국민의당이 이제 이런 비판을 해주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을 세게 한 것인데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협력해서 연립 여당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총선의 민의를 거스르는 나쁜 정치다 이런 말씀 주신 그러니까 걸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의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협상력을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말의 그 내용이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네. 그런 말을 통해서 뭔가의 그 존재감을 국민의당의 그 협상력과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을 거다. 근데 국민의당 내부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쪽과 호남 정치인들의 경우는 그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구분된 상황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네. 끝으로 앞서 뭐 이제 이러저러한 정책들 현안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재선 의원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법 활동, 입법 과제도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선 때 다 못했던 역할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재선 4년 동안은 이것만큼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제 제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난 4년 동안 일을 했고요. 네. 뭐 이후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실 보면 그냥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거 전에 굉장히 아동학대 문제가 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부모 교육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그 부모 교육을 우리가 뭐 이제 양육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보육 바우처를 신청할 때 네. 반드시 그 정부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접속을 할 때 부모들이 어쨌든 그 자녀 양육과 관련한 그 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법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네. 그게 이번 국회 때 통과가 되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네. 법안에 목록이 안 올라갔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제 19대 국회 보고가 열리는 날인데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는 20대 국회가 되자마자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아무래도 여성 아동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 못한 것이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스토킹 범죄 이제 그 특례법인데요. 네.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동안 뭐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 내지는 뭐 연인 간의 사적인 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들이 생기고 폭행을 당한다거나 심지어는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았고 또 최근에 마침 또 송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하여튼 헤어진 남친에 의한 이제 그런 사례였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끔찍한 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스토킹을 당할 때 어쨌든 경찰에 여러 가지 네.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조국 있는 교수님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스토킹.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굴 누구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리지 대상이 않아요. 될 수 누구나 있는 대상이 될 수 거예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범죄라고 인식이 돼야 되고 경범죄가 아니라 중한 범죄다라고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어떤 보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처리가 안 되면 우선은 당장 올해 20대 국회에 가면은 제가 좀 할 예정이고 그 외에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법률이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 19대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숙제를 못 푸는 거를 20대 국회 가서 먼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숙제 문제. 생각합니다. 예. 숙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속도를 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너무 끔찍한 아동학대 네. 사건들. 정말 부모가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 반문이 들 정도의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 교육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 특별법도 네. 20대 국회가 열리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네. 처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